시간에는 고전 영웅소설 19번째 시간으로 영의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의록은 영의가 기이하고 신령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작자 미상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영웅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겠죠. 그래서 영웅소설이니까 탄생부터가 기이하고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릴 적에 시련을 겪다가 박시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변신 모티프가 등장해요. 도사에게 도수를 배운 다음에 아주 추했던 인물이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고 또 기이한 능력까지 가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도술이 많이 사용돼요. 영의록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도술이 많이 사용되니까 전기적 요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설화가 사용되어 있는데 금방 얘기한 변신 모티프가 있고요. 이물퇴치 모티프가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것. 그 다음에 동서간의 대립이라는 모티프가 활용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설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발단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소설은 원래 굉장히 긴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긴 이야기를 여러 회로 나누어서 서술을 했는데 이런 소설을 장회 소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연의도 굉장히 긴 소설이라서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출간됐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국지처럼. 자, 그럼 발단 부분 봅시다. 송나라 때의 재상,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은 송나라군요. 중국입니다. 재상은 최고의 벼슬이죠. 손일원은 늦게까지 자식이 없다가 옥황상제의 점지로 아들 손기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죠. 누구는? 손기는, 그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옥황상제의 점지로 태어났으니까 그 이전은 뭐였을 거예요? 선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강 모티프도 가지고 있네요. 손기는 추한 외모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외모도 추하고 장애도 있었대요. 옥황상제 점지로 났는데도요. 그러다가 참지정사 형옥은 시간이 좀 흘러서 참지정사도 역시 벼슬 이름입니다. 벼슬 이름. 참지정사라는 벼슬을 지내고 있는 형옥이라는 사람은 슬하에 2남 7녀를 두었는데 도사일언 선생으로부터 도사로부터 손기가 경천위지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대요. 경천위지란 뭐예요? 하늘을 놀라게 할 정도로 아주 큰 재주를 지닌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손기를 가장 아끼는 여섯째 딸 개야의 배필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형옥과 그의 장남인 형 한림, 개야를 제외한 집안 식구들은 모두 손기를 구박해요. 자, 여기는 8남매나 되는 구남매네요. 9남매나 되는 대가족인데 그 온 가족 중에서 손기의 부인 개와 그 다음에 맏형 한림, 그 다음에 아버지인 형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손기를 구박했다라는 얘기네요. 왜 안 그렇겠어요? 너무나 못생기고 뭔가 좀 부족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막내 사위로 문무를 겸비한 소은성이 들어오자, 소은성은 뭐야? 막내 사위예요. 막내 사위인 누구는요? 소은성은 문무도 뛰어나요. 그러자 손기 부부는 후원의 별당으로 몸을 숨겨 소은성과의 대면을 피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차이가 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소은성은 기회만 있으면 손기를 조롱하고 괴롭혀요. 너무나 못났다고 놀리는 거죠. 자, 위기 부분 뭔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소은성으로부터 크게 모욕을 당한 손기는 이전부터 괴롭히더니, 그죠? 소은성이
손기를 아주 크게 모욕했나봐요. 집을 떠나 동학묘의 청성관이라는 도관을 찾아간다. 도관은 뭐야? 무술이나 아주 신기한 재주를 익히는 곳이 되겠죠. 그곳에서 손기는 하늘의 기밀, 비밀이 담긴 천서 3권을 공부하고 영이한 능력을 지닌다. 영이가 뭐라고 해? 신비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와, 정기적 요소가 아주 뛰어나죠.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손기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게 되었고 지상세계의 온갖 요물을 굴복시키는 손천사로 거듭났대요. 여기서 천사는 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수를 부리는 도사로 거듭나 여러 가지 신령스러운 이적을 행한다. 이적 기이한 행동을 한다. 손기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소운성을 제압해요. 왜?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하지만 소운성은 여전히 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손기가 광대에게 혼을 빼앗긴 소운성의 아들을 구해주자. 여기도 그죠? 지금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 광대에게 어떻게 혼을 빼앗길까요? 조금 주술적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 아들을 손기가 구해주자 소운성은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기도 합니다. 절정 부분 나라에 위기가 있겠죠. 자, 황제가 요월의 장난으로, 여기서 요월은 귀신이란 뜻이에요. 귀신의 장난으로 거의 죽게 되자 소운성의 추천으로 손기가 입궐해요. 황제를 보러요. 궁에는 요사한 술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장천사. 그러니까 이 장씨 성을 가진 도사인데 이 도사는 이 도수를 좋은 일에 쓰지 않았나 보죠. 장천사라는 도사가 황제의 병을 고치겠다며 와 있었다. 손기를 시기한 장천사는 손기를 해치려 하나 손기는 그와 신통력 경합을 벌인 끝에 그를 굴복시키고요. 손기가 황제의 병이 궁궐 후원의 못 속에 있는 업용, 용은 용인데 업부를 가진 용인가 봐요. 의 사악한 기운 때문임을 깨닫고 도술로 업용을 퇴치하자 사경을 헤매던 황제가 쾌차한다. 손기는 호국 천사에 봉작되어,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는 도사의 도사라는 봉작은 뭐야? 제수받고 금오산 천사부에 입궐한다. 금오산에 대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란 일을 돌보겠죠. 그 뒤 손천사 부부는 50년 동안 산중재상의 영화를 누린 뒤, 산중재상은 뭐냐면 산에서 있으면서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려와서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영화를 누린 뒤에 수명이 다하여 백학을 타고 성계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손기는 원래 하늘의 성관이었는데 황제가 점지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인간 세상을 다 산 연후에는 반드시 신성계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영웅소설과는 달리 이 남자 영웅이 고귀한 집안에서 성관이 적강하였지만 모습이 추하고 거의 이제 굉장히 모자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천서를 익힌 후에 완전 환골탈퇴했죠. 모습도 굉장히 멋있어지고 그 다음에 도술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도술을 가지고 황제도 구하고 또 자신을 모함하던 동서의 아들도 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제명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우 심플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이제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갈등만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손기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손기의 아버지는 옥황상제 점지로 손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손기는 생김새가 추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이 도사의 이야기를 들은 형옥은 손기가 아주
경천위지하는 인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손기를 사위로 맞이하나 집안 식구들이 박대하게 되죠. 특히 소은성, 문무가 뛰어난 소은성에게 박대당하고요. 이에 집을 나간 손기는 천서를 공부한 뒤에 뛰어난 외모와 영리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 변신 모티프가 사용되었고요. 그 이후에 소은성의 아들을 구해주고 장천사와 엄룡을 물리쳐서, 장천사는 도사이긴 한데 요괴한 도수를 부리는 사람이죠. 엄룡은 황제의 연못에서 사악한 기운을 이제 뿜었기 때문에 황제가 병을 얻었고, 그래서 손기가 이끌하여서 엄룡을 해치웠죠. 그리고 나서 호국 천사에 봉작되어서 이 송나라를 돌보다가 제명을 다한 후에 하늘로 올라갔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손기의 부인 형계하죠. 형옥이 가장 아끼는 여섯째 딸로서 홍기와 혼인을 했는데, 또 형할림은 이 형옥 집안의 맏형이죠. 형옥의 장남으로 손기를 잘 대해주고, 소은성 아들이 광대에게 혼을 빼앗겼을 때 손기가 도와주도록 설득할 때 고사를 인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은성은 손기 집안의 막내 사위니까 동서지간이 되겠네요. 그런데 대립하죠. 왜냐하면 소은성은 손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괄시하기 때문이에요. 형옥의 막내 사위로 손기를 조롱하고 괴롭히죠. 손기가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자 지난날 손기를 괴롭히던 것을 뉘우치고 아들을 구해주기를 간청하는 인물이죠. 장천사는 요괴한 도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도사이죠. 그래서 손기가 대적하여서 굴복시키고요. 엄룡은 사악한 기운으로 황제를 병들게 한 요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또한 손기가 물리치게 되는 거죠. 비교적 심플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요, 작자미상의 소설로 손기와 소은성의 대립이 가장 두드러지죠. 손기가 소은성의 아들을 구해준 뒤에 이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소은성이 손기를 괴롭히고 모욕을 해요. 그래서 둘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는데, 손기가 집을 떠나 6개월 만에 천서 3권을 공부한 다음에 신기한 도술을 깨우치게 되고 또 환골탄태에서 아주 멋진 남성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손기가 이적을 행하지만 소은은 그때까지도 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은성의 아들이 위급해지자 손기에게 아들을 구해줄 것을 간청하고 잘못을 뉘우치죠. 그래서 손기는 그 아들을 구해주고 둘의 관계는 회복되게 되죠. 손기에게는 3가지 시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련은 처가 식구들의 학대와 극복이죠. 그리고 장천사와 경합하게 되는데, 장천사도 도사인데 요괴한 도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경합을 벌여서 굴복시키고요. 엄룡은 요괴죠. 엄룡을 퇴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웅 일대기 구조죠. 고귀한 혈통 송나라 재상에게 태어났는데 옥황상제의 점지로 태어났으니까 비정상적인 출생, 즉 적강소설이란 얘기고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아주 생김새가 추했어요. 그래서 유년기간에 참지정사 형옥의 딸 계화와 혼인하지만 그 계아 즉 형옥의 집에서 학대를 당하죠. 그러나 집을 나가 청성관이라는 곳에서 천서 3권을 공부한 후에 뛰어난 외모와 영리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황제가 병이 들어 손기가 이끌하고요. 손기를 질투한 장천사를 굴복시키고 또 신통력을 겨루어서 손기가 이긴 후에 엄룡 요괴를 물리치고 황제를 구하게 되죠.
설화가 다양한 설화가 사용됐다고 했어요. 동서 간의 대립, 우서학대. 이건 뭐냐면 처가에서 무능한 사위를 천대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위가 그렇지 못한 사위를 무시하는 설화가 있죠. 이가 바로 소운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신 모티프가 있어요. 추한 외모와 무능력한 모습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변신하게 돼요. 이물, 요게 바로 업용이었죠. 퇴치하는 설화 인용되었고요.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사 인용이 좀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고사가 인용됐는데 고사는 중국의 옛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고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은 거예요. 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의 의도를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속에서 고사를 인용하겠죠. 형 한림이 어떤 고사를 인용하냐면 인상여와 연파의 고사를 인용하는데 제나라 환공의 고사를 인용하여 목적, 즉 의도가 중요하죠. 왜 이 고사를 인용했냐면 손기를 지켜 세우고 소운성의 아들을 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소운성의 아들이 훈령을 뺏겼어요. 광대에게. 그래서 거의 정상이 아닌데 손기는 아주 신통한 재주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좀 도와주라 라는 것을 형 한림이 설득할 때 고사를 인용한 거고요. 손기는 한무제의 고사를 인용해서 소운성의 아들을 구하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소운성은 후한 주발의 고사를 인용하여서 인상여와 연파의 고사를 인용하여서 행동으로 보여줘요. 손기에게 지난 잘못을 사죄하고 자신의 아들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고사를 인용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준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읽어보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보니 여기 이제 문제에서 보기에 대한 보기 문제는 없고요. 딱 보니까 이야기 진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씨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A, B, C를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 앞부분 줄거리는 다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변변치 못했던 손기는 인물이 아주 추하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처가 식구에게 박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소운성에게 홀대받았습니다. 자, 변변치 못했던 손기는 동서지간인 소운성. 동서지간인 뭐예요? 형님 아우죠. 자신의 부인과 이 남자의 부인이 자매 사이인 거죠. 소운성에게 모욕을 당하며 지내다가 도소를 깨우쳐 돌아오죠. 그리고 신통력을 발휘하여 소운성을 제압하지만 소운성은 여전히 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소운성의 아들이 광대에게 혼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예요? 소운성은 잘못을 사과하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 내용이 펼쳐질 것 같죠. 자, 그럼 의계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운성이 재촉하자 형 한림이 웃고 들어가 손기를 보며 말했다. 소운성이 재촉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이 혼이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손기는 이미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형 한림에게 재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형 한림이 손기를 보며 이런 말을 했네요. 옛날 인상여가 진나라 왕의 위험에 목숨을 내걸고 항거하자. 그것을 본 같은 나라 신하 연파는 그 충정을 알고 그동안 모함하였던 일을 사죄한다며 가시를 지고 잘못을 빈 일이 있었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손기와 소운성이 지금 껄끄러운 상황에 있고요. 이 소운성의 아들이 위급해서 소운성이 손기에게 부탁을 할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빈 사람은 누구예요? 잘못을 빌어야 할 사람은 소운성이죠.
그럼 이 고사에서 잘못을 빈 사람은 누구예요? 연파죠.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대는 여기서 그대는 누구예요? 손기겠죠. 이제 그대는 그러한 어려움도 없이 그러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에요? 한 거. 옛날 인상여가 진날의 왕의 오유물 그죠? 목숨을 내걸고 한 어려움도 없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저렇게 용사를 구하는 것을 보니 그럼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바로 누가 돼요? 바로 소운성이 되는 거죠. 소운성. 옛날에는 거만하고 오만했죠. 그래서 손기를 학대했잖아요. 저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니 왜 용서를 구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대의 위엄이 옛사람보다 낫구려 하면서 그대 손기의 위엄을 지켜 세우고 있죠. 그랬더니 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서의 어른 아들이 죽고 사는 일이니 동서는 누구겠어요? 소운성이죠. 동서지간이에요.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천하의 황제였던 한무제도 그렇게 사랑하던 이 부인의 죽은 넋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 한무제의 고사를 인용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옛날에 한무제도 이 부인의 죽은 넋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자신도 소운성의 아들의 넋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즉 거절하는 거예요. 자, 거절하기 위해서 한무제의 고사를 인용한 거죠. 한데 어째 저 같은 사람이 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동서는 소운성은 재주 있는 선비이니 시속의 운수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문무를 겸비했잖아. 그래서 예전에 나를 무시했잖아. 이런 얘기죠. 정말 모자란 저에게는 너 예전에 나 모자라다고 얼마나 무시했니? 이런 거죠. 어찌할 특별할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한무제의 고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형 한림이 이 말을 듣고는 손기가 이미 다 헤아려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죠? 옛날 제나라 환공은 제후가 난을 만났을 때 구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였다네. 옛날에 제후가 난을 만나면 그럼 이 제후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손기가 되는 거죠. 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구하지 못했을 때 부끄럽게 생각했대. 이제 저 광대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며 사람을 속여서 소운성의 아들의 훈령을 빼앗아 갔으니 만일 그대가 여기서 그대는 손기가 될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환공에게 부끄럽지 않겠는가. 아, 여기서 환공은 우위의 환공이니까 제후가 난을 만났을 때는 여기서 제후가 손기가 아니고요. 환공이 손기가 되겠고 제후가 바로 소운성이 되겠네요. 자, 환공인 손기를 비유한 환공은 한 명이라도 구하지 못하면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손기 자네는 재주가 있으니 소운성을 구할 수 있지 않겠나 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손기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설득하기 위해서 환공의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ABC로 묶여 있는데 조금만 더 읽고 ABC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신성과 정인군자만이 귀신과 마귀를 항복시킬 수 있고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사스러운 인간이 기이한 돛을 펴니 무슨 방법으로 깰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손기의 말이죠. 요사스러운 인간이 기이한 돛을 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요사스러운 인간은 광대죠. 이 광대가 소운성의 아들의 혼을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죠.
이 요사스러운 인간은 귀신과 마귀가 되겠고요. 신성과 정인 군자만이 이 귀신과 마귀를 항복시킬 수 없으니 자신 즉 손기는 그 요사스러운 인간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신선은 뭔 줄 알겠고 정인군자는 덕이 높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손기 자신은 신선도 아니고 덕도 높지 않아서 구해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형 한림이 응대하려는 순간 갑자기 소은상이 윗옷 왼쪽 어깨에 옷을 풀고 손에 대나무 한쪽을 들고 밖에 이르렀다. 밖에서 이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형세가 손기가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소은성이 행동으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되겠네요. 이는 후한 때 주발이 여씨 일족을 물리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면서 같은 편이면 윗옷 왼쪽 어깨의 옷을 풀라는 일을 본받은 것이다.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소은성이 애걸하면서 소리친 거예요. 이 행동을 한 이유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한 거고, 이렇게 왼쪽 어깨에 옷을 풀어 헤치면서 행동한 이유는 후한 때 주발이 여씨 일족을 물리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킬 때 한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소은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신선은 저의 애탁에 근심하는 것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네요. 여기서 큰 신선은 아마 손기를 높여 부르는 말이 되겠죠. 소은성이 말도 채 끝내지 않고 다시 절을 올리며 빌고 또 빌었다. 손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으나 뜻하지 않게 소은성이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연파가 가시를 진 것처럼 지난 잘못을 빌며 간청하자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않는 소은성의 기상이 마음에 들었다. 이에 슬쩍 웃으며 말하였다. 전에는 그렇게 거만하게 굴더니 어찌 지금은 이토록 공경을 다하시는가? 라고 물었어요. 말을 마치고 급히 나가 얘를 올려 맞아들였다. 손기가 시녀에게 차를 내오라 하자 마음이 급한 소은성이 손살을 쳤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ABC에 대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적절한 내용을 고르는 건데 A에서는 형 한림이 손기에게 연파고사를 인용하면서 손기의 위험이 옛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하던 소은성이 이제는 손기에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A에서 연파와 소은성의 유사함을 들어. 자, 여기까지 맞나요? 연파와 소은성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빌었던 사람이니까 맞고요. 소은성의 거만함을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손기를 치켜 세우고 있는 거죠. 손기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먼저 풀어볼게요. A에서 A만 먼저 봅시다. 고사 속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소은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A의 상황이 뭐였어요? 고사를 인용해서 소은성이 손기에게 사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소은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손기의 위험을 강조했으니까 얘는 벌써 틀린 말이 되겠네요. 5번 선지 볼까요? A씨에서는 모두 고사 속 인물과 비교하여 대화하는 상대방에 대한 경외감. 자, 없었죠. A만 보더라도 형 한림이 손기를 치켜 세우고는 있지만 경외감을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B를 볼까요? B는 손기의 대화죠.
어떤 고사를 인용했어요? 한무제. 한무제와 자신은 광대에게 빼앗긴 소은성의 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비에서는 소은성의 재주를 한무제에 빗대어 그가 아들을 살릴 것임을 예견한 게 아니고, 자, 자신은 소은성의 아들을 살릴 수 없으나 소은성은 재주가 있는 선비니까 시속의 온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은성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말. 그 다음 시에서는 손기로 하여금 환공을 본받도록 일깨우며 소은성의 아들을 구하게 설득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나라 환공은 제후를 만났을 때 하나라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며 안타까워했는데 손기 너도 지금 환공처럼 소은성의 아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하는 부분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상황에 따른 스토리 전개를 묻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A는 소은성이 손기를 모욕했죠. B는 소은성의 아들이 광대에게 혼을 빼앗겼죠. 그래서 소은성이 손기에게 사죄하고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손기가 소은성의 아들을 살리거든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A와 선지 1번 A와 소은성의 행위가 B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A에서 모욕했죠. B의 원인이 뭐야? 이거 절대 아닌데요. 그죠? 소은성의 행위가 B의 원인, 소은성의 아들이 광대에게 혼을 빼앗긴 이유가 소은성이 손기를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지문에서 읽을 때 아까 소은성의 아들의 혼이 빼앗긴 것은 광대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며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2번 B의 상황, 아들의 혼이 빼앗긴 상황에서 손기가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는 A와 관련이 있죠. 그 전에 하도 많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맞고요. B의 해결을 위해 소은성은 C와 같은 행위를 하죠. 사죄하고 간청한 거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C의 상황에서 소은성이 사죄하는 상황에서 손기는 소은성에게 A의 태도를 언급했죠. 그대는 과거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금 이렇게 어찌하여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가? 라고 말했으니까 맞는 말. C로 인해서 간청함으로 인해서 손기의 심경이 바뀌어서 D의 결과가 발생하는 거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도 지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1번 요약적 서술이 없었어요. 요약적 서술이 뭐예요? 지난 줄거리를 요약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 다음 사건의 역전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은 고전소설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적 구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긴장감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요. 외양 묘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나요? 이거는 확인해 봐야 아는 거고요. 4번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꿈과 현실이 교차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환몽구조라고 하는데 환몽구조가 나타나면 입체적 구성이 맞죠. 근데 여기는 환몽구조가 없고요.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신통력을 부각한다. 비현실적 요소 어디 나와요? 도수를 부리는 장면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손기가 소은성 아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 부분에 정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읽을 차례예요. 앞에서 소은성이 사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기가 왜 이렇게 공경을 다하세요? 라고 했어요. 말을 마치고는 급히 나아가 예를 올리고 맞아들였다. 누가요? 손기가요. 자, 손기가 시녀에게 차를 내오라고 하자 마음이 급한 소은성이 손사래를 쳤다.
그죠? 아들을 빨리 구해야 돼요. 차는 천천히 마셔도 됩니다. 제발 선생은 큰 술법을 베풀어 위태로운 목숨, 나의 아들의 목숨을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송기가 신선에 도라는 것은 지극히 미묘하여 번거롭게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네. 내가 본래 자치를 감추어 세상 사람과는 서로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중하지 못하여 아녀자를 통하여 말이 누설되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라. 동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소은성이죠. 소은성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니 염려할 것 없네. 왜? 동서가 이렇게 이제 자신한테 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살리려고 애쓰잖아요. 단지 잠시 운수가 좋지 않아 집안에 애군이 생긴 것이네. 동서의 둘째 아들이 지금 아픈 아들이죠. 오래 살고 복을 오래도록 누릴 아이니 분명 무사할 것이네. 이제 잠깐 평안히 앉아서 내가 일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게. 라고 하면서 그러고는 즉시 철로 된 채찍을 들어 땅을 3번 긋고 입으로 줌을 외우니 후련 신령스러운 바람이 일어났다. 동시에 날이 어두워지며 붉은 안개가 끼더니 공중에서 갑옷으로 무장한 말 울음소리가 났다. 이게 뭐죠? 정기적 요소죠. 손기가 형 한림과 소은성을 돌아보며 외쳤다. 두 사람은 잠깐 피하시오. 형 한림과 소은성이 문 밖으로 나가서 몰래 안을 엿보니 안개 속에 한 신령이 머리에 푸른 두건을 쓰고 몸에 푸른 갑옷을 입고 손에 큰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키는 8척이나 되었는데 붉은 얼굴에 봉황의 눈과 누의 눈썹을 가지고 있었고 신선이란 얘기요. 수염은 3갈래로 나 있었다. 신령이 송기에게 몸을 굽혔대요. 그 신령이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천사께서 소신을 부르십니까? 천사는 도사란 얘기고요. 손기죠. 소신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손기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했다. 옥황상제께서 그대에게 중국을 둘러싼 오랑캐를 복종시키고 송나라 조씨 사직을 뒷받침하여 도우라고 명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야? 여기 배경이 송나라니까 송나라를 좀 비호해라 라고 옥황상제가 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대 소임이 이렇게 중대한데 지금 어떤 요산 인간이 허탄한 도술, 쓸데없는 도술을 부려서 이곳에서 방자하게 구는데도 다스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름 뭐예요? 소은성의 아들의 훈령을 빼앗아간 일, 그게 요산 인간이 허탄한 도술을 부리는 일이죠. 나는 그대가 모든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면서도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고약하게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대는 신령인데 이 신령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직분, 이 사람들, 송나라 사람들을 제대로 비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대는 급히 가서 소씨 집안의 어린 아들 바로 소은성의 둘째 아들이겠죠. 아들의 넋을 돌려보내고 요망한 놈, 그 요망한 놈은 그 광대겠죠. 을 잡아 소씨 집안으로 보내도록 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령이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는 거센 바람과 우레를 물고 몸을 솟구쳐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또 정기적 요소. 형 한림과 소은성의 이 모습을 보고는 머리칼이 쭈뼛 곤두설 정도로 두려워 감히 숨을 쉬지 못했다. 잠시 후 바람과 비가 그치고 날이 밝아졌다. 또 정기적 요소. 송기가 소은성과 형 한림을 청하여 자리에 앉아 조용히 담소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얼마 흐르고서 소은성이가 이렇게 말했다. 동서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나. 어린 아들이 벌써 깨어났을 것이네. 소은성이 이 말을 듣고 황망이 아주 황급하게 손을 올려 사의 감사의 표시를 하고 바삐 일어나 가려고 하자 송기가 인사가 지나치다고 사양하며 당부하며 말하기를 아이가 다행히도 요술에 몸을 상하지는 않았네. 온전하단 얘기죠. 그러니 동서도 소은성도 광대의 목숨을 살려줘. 엄하게 훈계하여 돌려보내면 이 또한 음덕이 될 것이야. 좋은 덕으로 돌아올 것이야 라고 설득하며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도 아주 스펙타클 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정기성이 많아서요. 예, 요런 영웅 소설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김진옥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